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마르크스는 경제적 가치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을 했죠. 그러면 지금 구분과 분류가 나와 있으니까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거 잡아주시고, 이 두 가지가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되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마르크스는 2번을 중시했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냥 아직까지는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정도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이 상술되는 구간이 뒤에 이어집니다. 사용 가치는 하면서 정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능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도 같은 의미구나. 결국에 패러프레이징 된 애고요. 이렇게 굳이 사용 가치를 기능적 가치라고 치환시켜준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뒤이어서 나올 때 사용 가치라는 단어 이외에 기능적 가치라는 단어가 나와도 같은 애로 묶어서 읽어줘 라고 하는 암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환 가치는 시장 거래가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기능적 가치하고 또 같은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치환이 되는데, 치환될 때에는 같은 것을 표현하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만 우리가 글을 헤매지 않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정적이므로 따라서 어떤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결국 시장에서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바로 시장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장 거래에 의해서 부여되는 가치를 바로 기능적, 교환 가치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재진술한 것이냐면 바로 교환 가치에 의해 라고 하는 것을 재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 가치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죠? 주어는 바로 경제적 가치였죠.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결국에 긴 문장을 하나로 요약하면 마르크스는 교환 가치가 경제 가치야 라고 보았다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한 문장들이 연속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물의 거래 가격은 결국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자 여러분, 수요와 공급 중에서 생산 비용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소비는 생산에 종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다시 한번 요약하면 마르크스는 교환 가치를 중시했는데,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생산 비용이 한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마르크스가 주장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결국 생산 비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는 생산에 종속되어 있어 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드리아르와 마르크스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죠.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 즉 1번과 2번 중에 1번이 중요해. 마르크스는 2번 중에서도 생산이 중요해 라고 봤다면, 보드리아르는 1번 사용 가치가 중요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와 보드리아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무슨 가치가 중요하냐, 두 번째는 소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사용 가치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자체의 유용성이라는 단어, 아니라가 나왔으니까 나데이바피 구조잖아요.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아까 위에서 받아줬던 마르크스가 얘기했었던 부분과 동일하죠. 근데 마르크스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이야. 그래서 사용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사물 자체의 유용성을 마르크스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보드리아르도 사물 자체의 유용성을 강조한 건 아닙니다.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바로 사용 가치죠. 사용 가치.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얘랑 같은 말이고 얘랑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럼 마르크스는 당연히 1번을 강조하지 않았으니까 유용성을 고정적이라고 봤겠죠. 근데 보드리아르는 1번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를 강조해야만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아닌 욕망의 가치에, 즉 기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1, 2문단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죠? 1, 2문단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마르크스는 이 사용 가치는 유용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이야. 물건의 유용성은 정해져 있는 거지 뭐 얼마나 바뀌겠어 라고 봤고, 얘가 중요해. 그래서 이 중에서도 소비가 아니라 생산 비용이 중요해, 이렇게 본 것이었죠.
근데 보드리아르는 아니야, 얘가 중요해. 근데 얘가 중요하다는 게 마르크스 네가 말한 것처럼 유용성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호 가치, 즉 욕망을 얼마나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느냐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기호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는데 기표와 기의 간의 관계는 자의적입니다. 기표와 기의를 구분했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봤습니다. 자의적의 동의어는 임의적이다 혹은 수의적이다 이런 단어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관계로 봤다, 임의적인 관계로 보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령 이해가 안 가니까 예시를 주는 부분이죠. 남성이란 문자는 필연적으로 바로 자의적과 필연적이 서로 반대말입니다.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 기의의 관계가 아니라 나데이바삐 나왔습니다. 나데이바삐도 항상 시험 문제에서 바꿔치기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들 간의 관계, 즉 기호 체계이다. 자, 산문단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왜 밑밥을 깔아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보드리아르의 어떤 관점을 지금 당장 이해하는데 크게 사용되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기호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 기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4문단에서 연결되겠구나. 2문단과 3문단이 합쳐지면서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였으니까 보드리아르가 생각한 기호 가치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대목이 4문단에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드리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원인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죠? 소비자가 기호 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보았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요. 또다시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네? 새로운 정보가 다시 제시됐네 라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 정보는요. 위에 이 문단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거거든요. 아 그렇지 이 얘기 했었지 이렇게 읽으셨어야 됩니다. 대량 생산의 기술의 발전으로 또 같은 얘기를 하네요. 수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 이게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인데 이게 다시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좀 이해를 이제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문장을 이해했고 그 첫 번째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조금 더 명시해 준 거잖아요. 자, 대량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그죠? 공급이 충분하겠죠.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말 그대로 이 사물이 정말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매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대량 생산 기술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볼펜 하나 못 사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즉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즉 여기까지가요. 결국에 다 이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면 3문단 얘기는 왜 나왔을까? 이제 이 뒤에서 2문단과 3문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3문단에서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 주셔야 됩니다. 그지? 유용성이 아니라 뭐죠? 나데이바삐 뭐였습니까? 유용성이 아니라 바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기호 가치가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소비한다. 자, 그러면 이 상징이라는 단어도 얘하고 같은 단어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겠네요. 이때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로서 기능한다. 오케이, 기호 됐습니다. 그죠? 따라서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원인은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 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거예요. 다 이펙트입니다. 뭐에 대한 이펙트예요? 바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에 대한 이펙트죠. 왜 이런 이펙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량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징을 얻고 기호를 얻고 욕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문단과 3문단을 이어주는 내용은 좀 5문단에서 나오는군요. 선생님이 매실수를 했네요. 4문단이 아니라 5문단에서 이어집니다. 4문단은 결국에 2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던 구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3문단이 이제 왜 나왔냐는 거죠.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3문단이 지금까지는 사실 안 나와도 아무 관계가 없죠. 5문단에 봅시다. 보드리아르는 자연 발생적 욕구에 따라 소비하는 것처럼 현대인이 보이지만 사실은 강제된 욕구에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럼 욕구를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자의적이라고 했는데 관계라고 했는데 뭔가 자의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봤는데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떠올리지 못해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글을 정말 잘 읽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필연적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인 거네. 즉 욕구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꼭 있어야만 하는 선천적으로 그냥 그렇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된 욕구, 즉 어떤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라고 보았겠네.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은 안 잡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뒤에서는 서서히 잡혀줘야 됩니다. 이는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과 관계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산문단의 내용이었죠. 산문단이 이제 드디어 연결이 됩니다. 특정 사물의 상징은 기호 체계, 즉 사회적 상징 체계 속에서 아까 기호와 기호와의 관계, 즉 기호 체계 속에서 기호의 의미가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호 체계를 지금 사회적 상징 체계로 보았고 그래서 유동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상징 체계 변화에 따라 욕구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상징 체계와 욕구는 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는 필연적인가요? 아니죠. 사회적 상징 체계와 관련돼 있고 그 사회적 상징 체계는 기호 체계잖아요. 직이라는 말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기호 체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됐었죠? 이게 산문단 내용이었죠. 바로 자의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죠. 자의적인 관계 속에서 기호 체계가 결정되고 그 사회적 상징 체계가 또 욕구에 영향을 미치므로 욕구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필연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이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대중매체는 사물의 기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런 것도 이제 낚시 문제로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기표가 아니라 기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욕구를 강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중매체는 이 유동적인 욕구를 상승시키고 끌어올리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네요. 현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현실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호와 조합될 수 있는 기호로서 추상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 자의적인 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가령 유명 연예인이 소비하는 사물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기호에 의해 새로운 의미 내용이 부여되죠. 그렇게 기호와 기호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현대인의 욕망이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자의적이고 유동적인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강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드리아르는 기술 문명이 초래한 사물의 풍요 속에서 요거는 아까 산문단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사문단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대량 생산 기술이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사물의 기호 가치와 이에 대한 소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고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 사회로 명명하였다. 보드리아르가 소비를 강조했다는 사실은 이 문단에 나왔었죠. 누구와 달리? 마르크스와 달리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소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를 밝혀주면서 끝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보다는 보드리아르의 이론에 조금 더 주목해서 글이 전개되었고 그럼 마르크스 얘기는 왜 했을까라고 했을 때 보드리아르의 주장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르크스와 달리라고 하면서 보드리아르의 의견이 대비되고 대조되기 때문에 더욱 부각돼서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마르크스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와 보드리아르의 차이, 바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중 무엇을 더 강조했느냐, 그 다음에 소비를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마지막에 사물 자체의 유용성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느냐. 마르크스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 고정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봤고 그 다음에 보드리아르는 대량 생산 기술로 인해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욕망이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었죠.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내용들을 구분해 줄 수 있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선생님이 조금 요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1, 2문단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었고 3문단에서 이제 보드리아르의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얘기가 됐었죠.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유용성은 중요해지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기호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그 기호 가치가 소비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본 겁니다. 이 기호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소비의 어떤 소비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이 기호 가치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 기호 가치는 뭐라고 보드리아르가 정의해 줬었냐면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와 관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과 욕구는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므로 대중매체의 영향을 원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산문단은 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산문단은 바로 이 부분, 기호의 가치는 자연 발생되는 게 아니야, 필연적인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 관계에 의해 자의적이고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거야. 이 부분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산문단에서 기호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해줬던 것이었죠. 이렇게 문단이 물리고 물리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선생님이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맞는 것과 틀린 게 같이 섞여 있으면 좀 헷갈리죠. 틀린 거 두 개가 되어 있으면 하나만 잡으셔도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그냥 눈으로 읽고 이해해 주시고요. 5번만 보겠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상식 체계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있죠. 경제적 가치는 바로 기호 가치죠. 기호 가치. 그리고 그 기호 가치는 바로 사회적 상징 체계, 요 부분이죠.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관계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 상징 체계에 의해 기호 가치가 결정되고, 그 기호 가치가 결국에 소비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즉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상징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호 가치가 소비의 원인이 되는 것도 맞죠. 정답을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17번은요, 사실 정답을 구하는 건 너무 허무하게, 좀 힘이 빠지게 냈습니다. 좀 쉽게 냈죠. 그래서 기표와 기를 구분했을 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네, 기표는 뭐라고 지금 수식이 되어 있냐면 감각으로 지각되는 이라는 관형어로 기표를 수식하고 있고, 기의는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표가 감각으로 지각된다라는 말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체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기의, 의미죠. 의미. 그 의미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기호가 됩니다. 기호.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어떤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되죠. 소리로. 어떤 시옷 더하기 아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얘는 기표라고 보고요. 이 사람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기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표와 기의가 어떤 것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었겠지만, 당연히 모르고 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감각으로 지각된다? 그러면 이건 구체적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2번. 사물과 사회적 지위와의 관계는 자의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물은 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리고 소비는 사물이라는 기호를 통해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이 이뤄내는 상징, 상징, 욕망, 욕구 다 같은 의미였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호 가치는 사물의 기와 그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관련된 뿐, 그죠? 기와 욕구지 기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기표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데, 그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유동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표 자체가 아니라 기표와 기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간의 관계, 그죠? 기호들 간의 관계가 기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 기호들 간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기의 맞고 욕구 맞습니다.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전제 찾기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전제라고 하는 건 명시적으로 지문에서 알려주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져 있는 그 논리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이면 B다 라는 문장과 어떤 문장을 합쳤을 때 A라고 한다면 C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문에는 얘와 얘만 명시되어 있어요. 얘가 참이라면 얘도 반드시 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전제가 지금 숨어 있는 거냐,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B면 C야, 얘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한 가지 조금 더 예문으로 공부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가 범인이겠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야, 그녀가 범인이 아니니까 걔가 범인이겠네. 그러면 이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전제는 뭘까요? 바로 그녀가 범인이거나 또는 그가 범인일 거야 라고 하는 용의자 두 명이 확정이 돼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제된 상태에서 얘가 아니었어? 그럼 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제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디귿을 한번 올라가서 보면, 상징체계의 변화에 따라 욕구도 유동적이다라고 했고, 그 앞에서는 뭐 이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문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봅시다. 그러면 상징은 기호체계, 즉 사회적 상징체계 속에서 유동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즉이라고 했으니까 기호체계하고 사회적 상징체계는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상징은, 얘가 주어였죠. 상징은 기호체계, 즉 사회적 상징체계 속에서 유동적인 관계를 가져라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얘기해 줬습니다. 따라서 상징체계 변화에 따라 욕구도 유동적일 거야 라고 욕구와의 또 관계를 얘기해 줬죠. 그럼 지금 지문에 명시되어 있는 애는 얘와 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얘는, 앞에 있는 애는 앞문장,
상징은 기호체계 즉 사회적 상징체계 속에서 유동적이야 라고 알려줬고, 이 뒷부분은 뒷문장. 따라서 상징체계 변화에 따라 욕구도 유동적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금 전제가 숨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얘와 얘 간의 관계, 요 상관관계가 들어 있어야만 얘와 얘가 유동적이었던 것처럼 얘와 얘도 유동적이겠네 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물의 기호 가치가 변화했을 때 욕구도 변화한다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줘야 그러면 얘가 변함에 따라 얘가 변하고 또 얘가 변함에 따라 얘가 변하니까 어떤 결론이 가능해요? 얘와 얘의 관계가 유동적이라면 얘와 얘의 관계도 유동적이겠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머지 선지들은 조금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거법을 통해서 나머지 선지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체크한 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3번 선지를 먼저는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가 왜 틀렸는지까지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징체계 변화에 의해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변화한다. 보드리아르는 이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만 얘기했냐면 대량 생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유용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고 유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기호 가치죠. 즉 사람들이 그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이 변화된다고 보았지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봤습니다. 그죠? 물론 마르크스도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변화된다고 보진 않았어요. 마르크스도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된다라고 봤죠. 2번, 사물에 대한 욕구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2번 선지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자연 발생적 욕구로 보지 않았죠. 그게 이제 뒤에 문단을 좀 읽어보면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사람마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강제되는, 후천적으로 습득되고 강제되는 욕구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2번 선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번 선지가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이 19번 문제를 조금 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 19번 문제에서도 이 개성을 추구하는 어떤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이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바로 그죠? 뭐 젊은 세대의 일원이라는 기호,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차이를 드러내고 싶다는 어떤 사회적인 욕구, 사회가 강제하는 욕구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어딥니까? 바로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피어싱을 하고 타투를 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그 개성을 또 추구하는 집단, 개성을 추구하려는 어떤 사회, 또 개성을 추구하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제되고 강요되는 거라고겠죠. 그래서 대중매체의 광고 문구가 그런 것들을 더 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보기에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즉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보냐면요, 그 욕구는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대중매체에 의해 강요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9번의 3번 선지와 18번의 2번 선지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18번의 4번도 보겠습니다. 사물을 소비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연 발생적 욕구에 따른 것이다. 비슷한 말이죠. 욕구라고 하는 것이 개인마다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호와 상징, 그죠? 기호와 상징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5번, 사물이 지시하는 의미 내용과 사물에 대한 욕구. 사물이 지시하는 의미 내용은 기의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욕구는 독립적이라고 보지 않았고 관계가 있다고 봤죠. 그래서 이렇게 18번, 19번 선지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20번이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쉽게 나올 때는 되게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한데 조금 어렵고 까다롭게 나왔을 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드는 원리 자체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냐면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진이다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면 우선은 1과 2로 나뉘어요. 얘는 뭘 가지고 나뉘는 거냐면 요구로 하는 성분이 누가 있느냐를 갖고 나눕니다. 그래서 1번은 보시면은 필수적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로 하고 얘는 목적어만 요구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애들 중에서도 1번, 2번으로 나뉘고 그 애들 중에서도 1, 2, 3번으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근데 얘랑 얘는 결국에 다 결국 무슨 관계냐면 다이어 관계예요. 즉 다이어 관계이다 보니까 통하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의미가 하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점점 파생되어 가면서 어떤 조금씩 새로운 의미들이 덧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 차이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먼저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목적어만 필요로 하는 애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뉘앙스별로 그 단어, 이 진이다가 갖고 있는 각각의 뉘앙스를 단어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기호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니는 어떤 뉘앙스일까? 우선 첫 번째로는 목적어만 요구를 하죠. 기호는 기능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랬을 때 선생님은 이 지니는에서는 어떤 뉘앙스를 추출해냈냐면 첫 번째, 뭔가 기호 안에 기능적 가치가 밑바닥에 놓여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호가 기능적 가치를 지닌다고 했으니까 뭔가 근본 이런 단어가 뉘앙스로 잡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좀 포함 관계라든지 집합 관계 이런 식으로 좀 잡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보시면 현금을 지니다는 얘하고는 조금 느낌이 어긋나죠. 얘는 요 1-1이었습니다. 필수적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로 하는 지니다였고요. 2번 어릴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얘가 좀 헷갈리죠. 근데 얘는요. 그대로가 이 지니다에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넓게 박혀있는 의미입니다. 어릴 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어릴 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했을 때 이 지니다는 그대로 이게 뉘앙스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녀야 한다. 얘는 2-3이었습니다. 어떠한 일 따위를 맡다. 바로 맞다의 뉘앙스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4번 사람은 고정관념을 지닌다. 요게 바로 밑바닥에 근본에 사전에서는 바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얘는 기억하다, 잊지 않다 이런 애들이 뉘앙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결국에 그 내신 변형으로 나올 때에도 이런 예문들을 이제 그 사전에서 찾아본 다음에 예문 열기 눌러보시면 100개씩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좀 이 예문들을 쭉 살펴봐야 돼요. 얘 거 한 5개, 얘 거 5개, 얘 거 5개, 얘 거 5개, 얘 거 5개를 쭉 보다 보면 공통적인 그런 속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연습 방법들을 통해서 각 단어가 갖고 있는 이렇게 뉘앙스 파악하는 방법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예리하고 날카롭고 선명하게 바뀌어 나갈 겁니다.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한 대목이었었고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